저는 엘리엇 그레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22년간 분쟁 시뮬레이션을 지휘해 온 예비역 중령입니다. 2025년 9월 14일 제가 목격한 12시간은 단순한 군사적 대치를 넘어선 인류사의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을 작은 디테일들, 평양의 자장가, 서울 할머니의 미소, 베이징 관료의 한숨, 워싱턴 브리핑룸의 침묵로 채워졌습니다. 전쟁이 아닌 연대로 끝난 위기의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 합참과 미 합참이 공동으로 실시한 블랙스파크 실기동 연습이 9월 14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72시간에 걸친 이 훈련은 북한의 급습 시나리오에 대비한 한미 연합방위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생생한 기록을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작전 통제실에서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지도에는 한반도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수백 개의 전멸하는 불빛이 아군 부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국군 합참작전본부 이지훈 소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4시 10분 예상치 못한 섬광. DMZ 북측 지역에서 대공포 섬광 3줄기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일제히 켜지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훈련 계획에 없는데요. 미군 작전 참모 데이빗 클라크 대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이지훈 소장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대공포 3문을 동시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용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었습니다. 블랙스파크 작전, 즉시 실전 단계로 전환합니다. 합참의장 직속 명령이 떨어지자 평택 기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3일간의 모의 훈련이 진짜 위기 대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위기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휴대폰으로 확인한 CNN 속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속보 38선 위기, 북한군 실탄 발사 확인, 붉은 배너와 함께 나온 이 자막을 본 순간 저는 1968년 1.2.1 사태와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떠올렸습니다. 5070대 한국인들에게는 낯익은 공포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 북한의 대공포 발사로부터 정확히 5분 후 한국 국방부는 한미연합대응단계를 워치콘 3에서 워치콘 2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2003년 정전협정 이후 가장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결정에는 최소 30분이 걸리지만 블랙스파크 훈련 덕분에 모든 지휘체계가 이미 가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7분째 전군이 비상진지로 이동했습니다. 10분째 수도권 35개 대피소에 일제히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 워싱턴 시각으로는 9월 13일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 브리핑룸에서는 정례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려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은 예상대로 차분했습니다. 브리핑룸의 기자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은 수십 차례 비슷한 전술 도발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면 조용해지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국방부 위기관리센터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서울로 급히 이동하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국방부 정보본부 김민수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발을 동시에 쏜 것도 처음이고 무엇보다 평양발 통신이 20분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는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북한이 대외 통신을 차단한다는 것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개인 노트북을 꺼내 지난 20년간 축적한 북한 도발 패턴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1998년 대포동 발사 사전 경고 없음 단발성, 2006년 1차 핵실험 사전 징후 72시간, 2010년 연평도 포격 사전 징후 없음 단발성, 2017년 화성 15 발사 사전 징후 48시간. 하지만 2025년 9월 14일의 패턴은 달랐습니다. 동시 다발 발사 전례 없음, 통신 차단 중대 결정의 징후, 훈련 중 실탄 사용 의도적 도발 최고 수준,
이번에도 단순 무력 시위로 끝날까? 스스로에게 묻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5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정부는 전국 단위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4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15분, 저는 국방부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시민들의 대피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헬기가 한강을 따라 비행하며 보여준 서울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어두운 도시 곳곳에 전멸하는 도로, 유도등이 규칙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북 산비탈에는 LED 피난 경로가 새빨간 화살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게 언제 설치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코로나 10대 대피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동승한 서울시 재난안전본부 직원이 답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직접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강북구 번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만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손전등을 들고 웃으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외국분이네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답하며 웃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이 지하철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든요. 새벽 훈련 때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하 3층 대피소로 곧장 가세요라고 했어요. 김춘자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안 되니까요. 운동도 되고 좋아요. 지상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시절 거리두기 대피 훈련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회씩 실시한 훈련의 효과입니다. 새벽 6시까지 집계된 서울시 대피 현황. 1차 대피소 도달률 90.4%, 문자 수신률 9%, 대피 소요 시간 평균 12분 34초, 부상자 0명.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3호선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근 시간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완전한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지하철이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거든요. 실제로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은 임시 대피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기다렸습니다. 종로구 인사동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오래된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써온 라디오예요. 정전돼도 괜찮아요. 80대 박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6.25 때 피랑 갔을 때도 라디오가 있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의 라디오에서는 KBS 제1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대피소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제사장 혼란 미사일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이었다. 새벽 6시 30분 합참 상황실에서 진짜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3개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표시되고 그 위에 3개의 빨간 선이 그려졌습니다. 1번 궤적 동해 방향 사거리 1200km, 2번 궤적 서해 방향 사거리 800km, 3번 궤적 태평양 방향 사거리 5500km, 3번 궤적의 타깃은 분석관이 계속 계산했습니다. 하와이 근해입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 백악관에서는 NSC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건 단순 도발이 아니야. 국무장관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넘어가는 미사일은 처음이야.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다중국 전구를 동시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제 친구인 R&D 연구소의 매건 톰슨 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위성 사진을 봤어?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양 남동쪽 기지의 전력 소모량이 평소의 3배야. 지하 4일로 개방이 맞아. 이는 실제 미사일 발사 준비를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모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격 옵션도 포함됩니다. 1945년 이후 일본이 타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국 대피 체계 가동, 일본 타격 옵션 검토, 미국 태평양 함대 비상 대기, 북한 3중 미사일 발사 준비. 이는 단순한 한반도 위기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위기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는 6시간 동안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조용한 건 이상해. 한국 외교부 북핵 전문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예상치 못한 속보가 터졌습니다. 중국군 랴오닝성 접경 지역에 2개 사단 긴급 증원 배치. 이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즉시 중국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리차드 부시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엘리엇,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건 예상할 수 있지만 군사적 봉쇄는 전혀 다른 차원이야.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 압록강 변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제39집단군이 급히 배치되었습니다. 완충지대 유지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군의 추가 도발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우리 편에 서겠다는 거야? 국무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북한을 통제하겠다는 거야? 국방장관이 반문했습니다. 동북아 위기에서 중국이 긴급 중재자로 나선 것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울 합참지휘통제실에서 작전본부장 이지훈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전속결은 강대국만의 논리가 아닙니다. 한반도 주민은 삶으로 훈련돼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켜본 40만 명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갖는 무게였습니다. 오전 11시 베이징 외교부가 드디어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떤 측의 일방적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북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남쪽 한미연합군 전면 대응 태세, 동쪽 일본의 타격 옵션 검토, 서쪽 중국의 군사적 봉쇄, 태평양 미 7함대 비상대기, 사면초가였습니다. 북한이 예상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한미연합훈련 중 도발. 2. 한국과 미국의 혼란. 3. 국제사회의 관심 집중. 4. 북미 직통 대화 요구.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 한국의 완벽한 대응. 2. 중국의 군사적 개입. 3. 일본의 타격 옵션 검토. 4. 북한의 완전 고립.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정원 전파감청소에서 평양 인근 민가의 라디오 방송을 포착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단파 라디오였습니다. 이상하네요. 평양 시민들이 라디오를 켜고 있어요. 감청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것은 북한 전통 민요 반야월이었습니다. 반야월이 밝았네, 밝았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전쟁을 앞둔 부모가 아이를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이 노래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저 노래를 들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불러주신 노래예요. 단동 거주 조선족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특별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같은 밤 같은 노래를 듣는다. 그와 함께 반야월의 멜로디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 5070 세대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960년대에 금성 라디오로 들었던 그 노래예요. 67세 이경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북이 나뉘기 전에는 모두 함께 들었던 노래였어요. 이념을 넘어서는 마음이에요. 그 순간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평양, 단동에서 같은 노래가 동시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는 전쟁을 멈추라는 침묵의 합창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즉시 SNS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반야월 한반도 평화 같은 노래,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0년간 공식 외교가 못한 일을 하나의 노래가 12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라디오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북한 전문가들조차 당황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건 거의 처음이야. 우려와 달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것은 한국의 민간 시스템이었습니다. CNN 특파원 존 밀러가 서울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아닌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CNN은 헤드라인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썼습니다. 핵 없는 철벽.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지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이 긴급 제작한 프로그램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의 기적 1640만 명이 하나가 된 12시간. 한국인들은 70년간 분단 현실을 살아오며 생존 본능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회복력 코리언 리질리언스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21세기형 시민 방위의 새로운 모델을 보았다. 기술과 인간이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다.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도 한국의 시민 방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중국 환구시보조차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방위 능력은 어떤 군사력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독일 슈피겔지,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평화의 실험실로 변했다. 프랑스 르몽드, 서울의 12시간은 인류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 SNS에서는 런 프롬 서울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습니다. 뉴욕 시민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런던 시민 서울이 진짜 스마트 시티구나. 파리 시민 한국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서울시 재난안전본부 김준호 본부장의 인터뷰.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이 신뢰해 주셨습니다. 정부를 믿고 이웃을 믿고 시스템을 믿어주셨어요. 이번 대피 작전에 활용된 기술들. 1. AI 기반 최적 대피 경로 안내. 2. 오지 실시간 상황 공유. 3. 드론 기반 교통 통제. 4. 블록체인 인원 점검 시스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신뢰하고 활용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70세 이상 고령층의 대응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침착하셨어요. 대피소 관리자의 증언입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은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시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결론적 평가. 한국은 분단의 상처를 평화의 지혜로 승화시켰다. 서울의 12시간은 전 세계 도시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다. 오후 4시 12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부터 정확히 12시간 후 평양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야욕을 좌절시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 조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곧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실물이 아닌 모의 궤적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분석관의 설명. 북한은 레이더 신호 조작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실제 발사체는 없었습니다. CIA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진짜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얻은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얻은 것, 국제사회의 관심, 중국의 영향력 확인, 한국 민간 시스템의 현실 파악, 잃은 것, 중국의 군사적 압박, 일본의 타격 옵션 공식화,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평화 의지 표출, 백악관 NSC 최종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 북한과의 핵 없는 직통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 이는 2004년 제네바 합의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베이징은 동북아 평화 중재자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설 중재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도쿄는 이번 위기를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재정의했습니다. 평화는 무력이 아닌 연대로 지켜지는 것임을 확인했다. 일본 총리의 담화였습니다. 한국은 시민방위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성명. 대한민국은 21세기 평화 모델을 제시했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사례다. 12시간의 위기를 돌아보며 진짜 승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양의 자장가를 공유한 민간인들. 새벽에 웃으며 계단을 내려간 할머니들. 인류가 처음으로 무기 대신 시스템과 연대를 목격한 동아시아. 22년간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저는 이날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작전 계획 1호는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다. 2025년 9월 14일은 무력 대치에서 시민 연대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의 일상적 준비가 전쟁을 시뮬레이션으로 끝내는 힘이 될 테니까요. 1년 후 9.14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참여국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핵심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동북아 평화중재기구 설치, 시민방위 경험 공유 체계 구축,
1년 전 웃으며 대피소로 향했던 김춘자 할머니는 서울시 명예시민 방위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웃었던 이유요? 이웃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반야월 평화문화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남북 모든 주민이 함께 들을 수 있는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K열 실드. 현재 43개국 87개 도시가 한국형 시민 방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38선이 흔들린 그 밤은 분단이 아닌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연대로, 대결이 아닌 대화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쓰여진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38선이 흔들린 밤,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조약이 아니라 일상의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